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아직까지 설날까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주주분들은 설 연휴 앞서서 좀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자 윤재 초이스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죠.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제이오와의 인수를 할 예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인수가 없던 일로 되게 되면서 유상증자를 축소했습니다. 2,500억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만 좀 감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먼저 일정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월 31일에 유상증자설이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때 한번 주가가 뚝 떨어졌고요. 11월 4일에 결국에는 제이오를 인수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11월 8일에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고요. 이에 의한 반응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4%대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이 시간의 거래까지 다 마감이 되고 나서 제이오 인수 확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좀 많이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제동을 걸었고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주주가 좀 대놓고 이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회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결국에 어제 1월 23일 제이오 인수 철회에 대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표시를 했었던 지금 화살표 부분들이 크게 주가가 급락하거나 반등이 세게 나왔던 때를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개파락을 보여줬고 여러 번 뚝뚝 떨어지더니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을 때 크게 한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본업은 참 잘하는 기업인데도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전에 시설 자금에 2,500억 원, 그리고 제이오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제이오 인수만 빠졌고요. 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발행가액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2,700-350원이 당시에 발행가액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그때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2월 25일까지 유상증자가 되기 전 이수페타시스의 주주분들이라면 0.15 정도의 주식을 배당받게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시에서는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확실히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증권가에서 일제히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 바이로 신규 수정이 됐고요. 39,000원, 7만원, 5만원으로 목표가를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나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7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무려 100% 이상 상향 조정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더라도 올바른 결정이었다, AI 기판 대장주가 돌아왔다, 돌아온 탕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보신다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AI 네트워크의 시장과 함께 본업 부분에서 더욱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점도 언급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정정 공시로
인해서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그 전의 주가 흐름을 회복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내용들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장 초반에 강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 시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막판까지 좀 강했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사실 어제 미증시도 좋았고 최근에 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비해서 많이 좀 못 간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설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뭐 이건 추석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휴라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속으로 장이 안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장이 안 열리게 되면은 악재가 터져도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악재 터질지 모르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물량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매매하는 그 물량들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 거래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금요일 하루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이제 하루 하면 또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중간에 끼인 거 그런 이제 끼인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래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 거래일까지 제외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월 들어서가지고 네.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그때부터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증시가 또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미증시가 올라가는 게 한국에 좋겠느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이게 또 취임식 연설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네. 좀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드릴 베이비 드릴로 이제 취임식에서 이 에너지 생산량을 막대하게 늘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과는 거리를 두겠다. 네. 이걸 아주 그냥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친환경 정책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은 사실 환경을 파괴하겠다? 이런 목적성이라기보다는 빨리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목적성을 이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환경이라는 게 물론 친환경이라는 게 좋은데 트럼프 말을 빌리자면 친환경 사기다 이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게 성장성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예, 물가를 잡기도 쉽지가 않고 그 에너지 비용을 당장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은 완전 지금 친환경 정책들을 그냥 초기화로 돌려버렸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다른 국가들에서 암만 이제 친환경을 해봐야 중국에서 저렇게 공장 지어가지고 해대면은 이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네. 여기서 친환경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는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뭐 개발도상국이면 또 모르겠는데 성장 속도도 빠르고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 수준으로 국가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미국 1등 뺏기게 생겼는데 우리한테만 친환경을 요구한다? 중국은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은 그러면 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사실상. 뭐 제가 미국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성적이 1등인데 너 1등이니까 좀 너는 뭐 양보도 해야지. 봉사활동도 좀 하고 네. 애들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 1등이. 2등이 지금 1등 차지하게 생겼는데 1등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뭐 미국 편드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게 당연하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뭐 정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 속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내리지 못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관세,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나서 이 관세 카드도 사실상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펜타닐, 마약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경에다가 군대 파견하고 거기 이제 철저하게 불법 이민자도 막아야 되고 마약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네. 군대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관세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 중국에 더 많이 부과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뭐 한 10% 정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멕시코, 캐나다가 뭐 한 25%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마약 문제, 뭐 불법 이민자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 문제 이런 것들도 러시아랑도 푸틴이랑 얘기하면서 관세로 또 협박하더라고요. 니네 전쟁 계속하면은 뭐 관세 올리고 뭐 전쟁 계속해 관세 올릴게 딱 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싸워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애들 데려다 놓고 둘이 이제 싸우고 있으면은 형제들이나 자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계속 싸워. 니네 용돈 이제 끊어줄게. 그럼 이제 바로 얼싸안고 뽀뽀합니다. 예, 니네 잘 지내면 용돈도 올려주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사이가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난다고 봅니다. 이제 용돈이라고 하긴 좀 표현하긴 그런데 돈 가지고 협박해버리면 장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하에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패권, 그러니까 우리 협상 테이블에서 이권을 잡기 위한 카드지 이게 뭐 물가를 올리는 용도로 쓰려고 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에너지를 올린다,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이고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우리 수요 공급 법칙에서 맨유의 경제가 그냥 일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그래프 SD 이거. 그럼 당연하게도 공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또 트럼프가 이제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경제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거 좀 정치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고. 하여튼 트럼프가 이제 또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상품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유가가 바로 반응합니다. 트럼프가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유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유가가 올라갔던 게 또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 이제 잠가 버린다 얘기도 나오니까. 지금 또 이제 유가도 많이 치솟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듯 했는데 바로 떨어져 버리죠. 공급을 그냥 막대하게 늘려버리겠다는데 이거 장사 없습니다. 이게 사실 수요가 좀 기반이 돼가지고 올라가면은 좋은데 공급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라가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급으로 인해서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물가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원유 가격이랑 물가랑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업들이 뭐 생산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이제 절약이 되잖아요. 네. 원래는 50만 원 비용이 들었으면 이제 30만 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100만 원에 판다라고 전제하면 20만 원 이득이 남잖아요. 이전보다 똑같이 팔아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10만 원만 이득 챙기고 10만 원은 그냥 제품 판매가를 낮춰버릴까? 그러면은 한 90만 원에 팔면은 소비도 촉진됩니다. 소비까지 촉진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가 촉진되고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남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금리까지 낮추게 하겠다. 지금 협박했죠? 거의 뭐 연준? 야, 니네 뭐 관세 혹은 물가 올라갈까 봐 기준금리 인하 브레이크 걸었잖아. 근데 내가 물가 낮춰줄게. 원유 그냥 막 생산하고 그래서 공급 늘려서 물가 낮춰줄 테니까 네. 금리 내려라. 딱 이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가고 따라와야 한다. 전 세계가 모두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유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되면 결과야 뻔하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증시는 호황이다. 네.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가까지 떨어지면서 저금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한 3, 4년 정도, 한 4년 정도 강세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주식으로 돈 벌기 아주 좋은 장이 이제 연출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호황을 좀 줬었던 건 결국에 또 트럼프 멘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는 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제 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2호 인수를 철회하겠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소식에 이 공시에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그래도 28%대 급등으로 마감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원래 되게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네.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괜히 유상증자 갑자기. 얘기 한번 했다고 네. 그냥 시원하게 이제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을 보여줘서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기도 했고 이렇게 투자자들 좀 손해가는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기업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바로 철회를 하면서 주가가 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랑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이랑 매출이랑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성장 속도가. 지금 한 26년도만 하더라도 한 1,500억 정도 순이익이 기대되고 한 1,880억 근사치의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매출도 뭐 이제 올해 1조 돌파 가능해 보이고 내년에 이제 1조 1,500억. 여기서 이제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16%, 13%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면 아주 준수하죠. 네. PER 13배에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사볼 만한 종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증 이슈 터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것이고 이 이후에야 제가 보기에는 강세를 좀 더 연출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떨어뜨렸던 요소가 결국은 유증이었는데 유증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반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이제 갭을 이제 띄우면서 들어올린 거라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옆으로 기다가 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자체가 이때 한번 차트가 뭉개져 버려가지고 저는 좀 많이 불안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봐도 되는 거겠죠? 네, 저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갭으로 뛰었고 또 그렇다고 상한가를 치지는 못했기 네. 때문에 일정 정도 물량은 좀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잔량으로 추가 급등을 노리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서 2월 25일에 신규 배정이 신주 상장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지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솔직히 결국에는 네. 이게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를 두고 이제 그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만약에 이제 미래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받는 게 좋은 건데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불안해 보이는 네. 게 사실이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매도하고 어느 정도 남은 물량으로 욕심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량 다 들고 가보겠다라는 것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해결해가면서 가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대표님이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는지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 들고 오셨고 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밥켓입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늘 좋은 종목
종목들 들고 오시거든요. 하이닉스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HBM이 확실히 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급을 1,500% 줄 정도라고 하니까 회사에 대한 기대감 엄청난 것 같은데 일단 두산바켓도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부분이 관세로 협박한다면 전쟁 더 이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의 호재가 또 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이제 1, 2, 3단계로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1단계 반도체, 2단계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중후장대. 그래서 이제 중후장대 마지막 피날레 장세를 저는 보여줄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져서 중후장대 산업인 두산바켓을 오늘 초이스로 결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은 일단 두산바켓입니다. 그래도 비초이스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 들고 오셨는데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오늘도 0.68% 추가적으로 어쨌든 올라줬어요. 22만 원 선을 회복해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스타게이트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그 샘 올트먼 오픈 AI 기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렇게 이제 세 개 기업을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도 협업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AI에 있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모두 이제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매우 빠르게 구축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구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구축을 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한 HBM 쪽이 먼저 반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을 필두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쇠를 볼 만한 게 결국 전력 인프라. 최근에 그래서 주가도 신고가 또 뚫으려고 하죠. 그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거 제가 봤을 때 또 갑니다. 이거 이렇게 갔는데도 또 간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뭐 다 구동을 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만한 게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삼각동맹이죠.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 여기서 이제 꽉 잡고 가는 겁니다. 이 틀 안에서 놓으셔야 돼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SK하이닉스에서 추가적으로 뭐 낙수 효과를 받거나 아니면은 요새 또 소부장, HBM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 부품이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은 HBM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 초박형이 돼버리고 미세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그 파티클, 이런 미세한 결함에도 엄청나게 수율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장비 쪽 수요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랑 필두로 해가지고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윙, 뭐 PSK홀딩스, DI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되 결국 중심은 SK하이닉스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솔직히 삼성전자랑 많이 비교하지만 이제는 비교할 만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뭐 성과급 1,500%. 1,100%요? 1,500. 1,500%? 안 그래도 연봉 높으신 분들인데 성과급을 또 거기서 또 1,500%를 받아버리면 이거 돈 뭐 어지간히 벌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올라섰다고 봅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반도체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번 뺏기면 그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 구조를 노려보고요. 결국 HBM이 앞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먼저 장악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하드웨어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HBM은 SK하이닉스가 그 등에 올라타서 시장을 선점했고 점유율도 여기가 압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못 따라와요, 다른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HBM 시장 점유율도 한 50% 정도 거의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안에서 매출 구조도 HBM이 뭐 거의 한 절반을 넘어가게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HBM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 모멘텀 그리고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랑 이제 기업을 같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좀 조정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거 신고가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고요. 신고가를 뚫고 얼마나 더 가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신고가를 뚫는 거는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고가 뚫고 나서 이유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적자가 좀 났었는데
작년이죠. 24년도에 이제 60조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이거 한 20조, 30조 나오던 기업이에요. 뭐 40조까지 올라가다가 정체되고 30조 뜨고 영업이익 순이익 잠깐 적자 봤다가 갑자기 60조로 그냥 퀀텀 점프. 올해는 80조, 내년에 90조. 27년도에 뭐 한 100조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이야 뭐 20조 정도의 영업이익에다가 올해 30조대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37조 가까이 영업이익 기대됩니다. 순이익은 27조가 8천억이 예상되고요. 이게 놀라운 게 이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제조인데 무슨 제약바이오처럼 마진율이 나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와버려요. 순이익률이 30%가 나오고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40% 30%는 괴물 같은 마진율이에요. 이렇게 마진율이 많이 나오면 보통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을 못 받아서 지금 PER이 5배입니다. PBR 1.3배고. 저평가도 말도 안 되는 저평가예요. 네. 이게 사실 이 SK하이닉스는 신고가 가도 싸고 신고가 가도 싸요. 네, 지금도 네, 네. 싸고 뭐 한 지금 주가 대비해서 1.5배 내지 2배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서 물론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길게 보면 좋다. 뭐 당장에 이제 HBM이 크게 틀어질 일도 없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이 삼각동맹 구도가 구축된 지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거라 이게 뭐 다른 기업이 파고들 틈도 없어요. 이런 데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저희 채팅창에 장지연님께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은 신고가 가는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위에를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신고가 영역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증시 사이클이 보통 3년을 얘기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보통 평균 그래요. 물론 좀 짧으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2년 반 내지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한 사이클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한 사이클이 2년인 경우는 잘 없어요. 네. 너무 단기 사이클이라. 그래서 좀 길어봐야 4년, 정말 길어져봐야 5년 정도 사이클이에요. 증시 사이클은 그렇게 오래 끌지를 못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 3년 정도를 한 사이클로 평균으로 이제 네. 잡았을 때 3년 안에는 저는 이제 신고가 영역을 넘어설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증시 때문에 빠진다. 그런 거는 이제 땡큐죠.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하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삼성전자에서 이제 맛봤던 영광을 이제는 SK하이닉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 꾸준히 샀더니 뭐 얼마 됐다. 막 이런 거 가정 엄청 하잖아요.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10년 후에 그런 포지션에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글쎄요. 이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좀 가치주 관점으로 봐야지 프리미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한 3년 보시면 신고가 뭐 그 안에 될 것 같고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은 뭐 지금도 좋고 신고가 근처에서 사도 좋고 뭐 그냥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냥 어디서 사도 수익 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누렸던 그 영광을 SK하이닉스가 누릴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초이스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두산 밥켓이 더욱더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초이스를 주셨을까요? 사실 뭐 둘 다 좋아요. 네. 근데 초이스 비초이스를 가른 거는 SK하이닉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산 바켓은 지금부터 좀 보시자는 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인프라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트럼프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산이랑 재건이라는 거는 해칭 개념으로 보통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방산이 가게 되면은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재건 이런 종목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네. 부시고 있는데 어떻게 재건을 합니까? 그죠? 근데 재건을 한다라는 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재건을 하는 거라 방산이 가기가 또 어려워요.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올려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의 방위비 부담을 올려버리죠. 이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면 각자 알아서 자기 나라 보호해야 그쵸. 되거든요. 그러면은 방위비를 올려야 돼요, 나라들이. 이거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위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방위비 올릴 때 어디다 쓸까요? 뭐 제트기 사고, 탱크 사고, 뭐 포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디서 사간다? 우리나라가 또 이 방산을 그렇게 잘합니다.
옛날에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뭐 열강 국가들 세계대전 하면서 돈 얼마나 많이 땡겼습니까? 우리나라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할 때도 돈 많이 벌었어요. 선진국들. 무기 팔아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나라도 무기 팔아서 돈 좀 벌어야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때 좀 그렇게 피해받고 다른 나라들 돈 벌었는데 이제 우리도 돈 좀 벌어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말도 해요. 아니 근데 방위비 올라가면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그거 방위비 올라가는 게 좋냐. 차라리 방위비 올리고 방산 수출하는 게 더 도움됩니다. 돈 그게 훨씬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수출하는 게 훨씬 돈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는 득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평화를 가져오면서 방산 산업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맞아요. 이거 모토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게 뭐 힘도 없는데 뭐 평화 얘기해봤자 뭐 의미 없습니다. 예, 약자들이 평화 얘기해봤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재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푸틴한테도 가고 뭐 우크라이나 쪽도 이제 접촉을 하면서 니네 계속 싸우면 관세 부과할 거야. 이래버리면 전쟁이 이제 억제력이 생겨버리죠. 그럼 이제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재건이 시작된다라는 관점 하에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가 여기서도 언급드렸지만 전진건설로봇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근데 두산바켓을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뭐 앞에 두 종목이 잘 간 것도 있지만 두산바켓이 그동안 앞서 이수페타시스도 그 기업 개별적인 이슈로 주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그런 공시 때문에 많이 못 갔잖아요. 합병 때문에 문제 많았죠. 그렇죠. 두산그룹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그쵸.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했잖아요. 네. 난리 나기도 했고. 근데 솔직히 두산바켓이랑 두산로보틱스랑 시너지가 나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솔직히 불만이 나오는 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요즘은 이제 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과하게 빠졌어요. 그걸 떼놓고 보더라도 두산바켓,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다 각자 기업이 그 업계 거의 일장 먹는 기업들이에요. 네. 거의 1순위 기업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구조 개편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네. 우리가 흔히 뭐 억지로 까임당한다, 억가당한다 그러는데 억가당하고 있었어요. 두산바켓도 비슷합니다. 건설기계 부동의 1등이에요. 네. 오죽하면 두산 이름 빼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 아유, 미국에서 잘 나갑니다. 밥캣이라는 브랜드가 건설기계에서 미국 북미 시장에서 알아줍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네. 해외 시장에서 밥캣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그냥 건설기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건설기계 우리나라 수혜받을 수 있을까? 전진건설로봇이 북미 시장 점유율 과점 사업자라 이제 수혜받은 건데 두산바켓 북미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서 뭐 재건 사업 진행되고 인프라 사업하면 두산바켓 뭐 미국에서 돈 쓸어 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나서 주가 상승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언제 반응하느냐. 반응하는 걸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 뚫고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으로 건설기계 부동의 1등은 두산바켓이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부동의 1등이었잖아요. 지금은 부동의 1등이 SK하이닉스지만 네. 제약바이오는 누가 부동의 1등이죠? 삼바. 그렇죠. 삼바죠. 그냥 딱 그 섹터를 얘기하면 바로 그냥 등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건설기계 하면 두산바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캐파 자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지금 매출나는 이 규모 단위가 달라요. 다른 기업들이랑. 그래서 한 10조 정도까지 23년도에 늘어났다가 8조 5천으로 좀 다운됐는데 이제 뭐 영업이익 캐파 자체도 거의 1조 단위로 다시 회복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뭐 트럼프 정책 하에서 본격적으로 수주 따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컨센서스도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겠고 마진율도 이제 뭐 두 자릿수로 올라가게 되고 저평가는 말의 모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민감 업종들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 조선이나 건설도 그러고 시멘트도 그러고
거의 대부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저PR이다 그거 보고 경기 민감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네. 투자 격언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지금 네. 두산마켓이 노이즈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눌렸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네네. 그래도 33,000원 부근에서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튀어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갈 여지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노려보기에 부담이 안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네. 이번에 그 김정은이랑 또 대화 시도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또 발언을 그쵸.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남북 경협 모멘텀까지 불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재건이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기대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재정 적자입니다. 이건 그냥 거의 공식화돼 있어요. 연준은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확보, 정부는 재정 적자. 재정 적자라는 게 뭐예요? 세금 덜 걷고 세지금이 혜택 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줄이고 나가는 거 늘리고 나가는 게 뭐라고요? 인프라. 이거 말고 없습니다. 재정 적자 유도하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불경기니까. 불경기 해결하는 방법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하에서 이제 건설기계 쪽이 인프라 수혜를 타고 갈 겁니다. 네. 인프라라는 게 뭐 철도도 있을 것이고 뭐 도로 까는 것도 있고 건물 짓는 것도 있고 뭐 가스관도 있고 이거저거 많지만 건설기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한다. 인프라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업계 1등인 두산마켓은 꼭 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사실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1등이지만 기업으로 네. 치면 이거 말고 전진건설로봇이랑 현대건설기계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는 이미 다 날아가 수익 버렸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쵸? 네, 뭐 달달하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잘못된 게 없더라고요. 다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가지고 두산마켓도 이번에 뭐 좋은 결과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두산마켓 들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도 건설 인프라 섹터 내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전진건설 로봇 들고 오셨는데 사실상 대장 종목은 두산마켓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내용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나랐는데 같은 PCB 기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덕전자도 요새 추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평단가가 22,800원이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이게 제가 이거 최근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쪽도 유리기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요즘은 기판 그 유리기판 쪽이 워낙에 이제 그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지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재물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뭐 24년도도 그랬고요. 올해나 내년 정도 가야 내년 정도 돼야 이제 한 4자릿수 순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은 4자릿수 26년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진율이 다시 회복되는 관점에서 2자릿수로 넘어가느냐 여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 주고 반등 주는 자리라 조금 더 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바람도 한번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부담되는 자리이긴 했었는데 조정도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뭐 거의 20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21선 이탈하면 그때 일정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세를 계속 상방으로 가는 거를 노려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1선을 중심으로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조금 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빠르게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등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 부분을 지금 열심히 상용화를 위해서 작업 중이다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용선제이님의 종목 엑세스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0원에 5%
15%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엑세스바이오가 이게 기업이 괜찮냐를 봐야 하는데 네. 엑세스바이오 괜찮냐? 일단 재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거 적자 나오면 엑세스바이오 이거 22년, 21년 참 좋았는데 23년 좀 아쉽네요. 24년도도 이제 이익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하나 그 팁을 드리자면 종합시장 같은 거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특징 한번 써보세요. 아 여기는 안 나오네. 일반적으로 이제 특징이라고 쓰면은 이게 딱 관련해가지고 엑세스바이오 이슈 나왔던 거 이제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뭐 대덕전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네. 막간을 이용해서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 전체로 해야 되나? 아닌데. 아 공시로 제가 눌러놨네요. 전체 뉴스로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바이오를 누르고 특징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특징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게 왜 올랐나 이런 거를 보기가 편하단 말이죠. 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엠폭스 아프리카 확산 관련주로 이제 한번 움직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엠폭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밀셀도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 원숭이 도창도 그렇고 이게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 결국 테마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럼 결국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 엠폭스 비상사태라든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이것도 한번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인 종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으로 한번 상방이 나오려면 테마가 또 불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테마가 불러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데 재무적인 기대감은 딱히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이제 낮추고 있는 단계고 저는 이런 종목은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뭐 5% 정도이신데 6,130원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비중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도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그 모멘텀 한번 불어올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 또 독감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500원 내지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추매는 아까 뭐 고려하시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건 추매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이런 테마성을 보고 가는 종목은 추매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장기 투자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슈를 이제 노리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테마나 이슈를 6,000 좀 보수적으로 6,500 내지 한 7,000원 조금 아래 6,500에서 7,000 사이에까지 올라오면 이제 슬슬 분할 매도 생각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처음 들어봤는데 성정숙님의 종목이고요. 폰드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에 15% 보유 중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셨대요. 일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조정을 받고 지금 절반 정도 50%가량 손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거 배당을 상당히 이제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늘린다. 분기 배당 도입하겠다. 네. 배당 이슈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펀드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의류 쪽인 것 같아요. 패션 쪽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의류 패션 쪽은 이제 연말 특수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승인더라든지 몇 개 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뭐 여기서는 안 했는데 펀드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업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실적이 지금 아직 뭐 찍혀 있는 게 딱히 네. 없습니다. 근데 캐파를 보면은 이게 지금 네. 만족스러울 만큼 나와주고 있지는 않다. 물론 올해 이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시총도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1,700억 정도. 저는 이런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몸집까지 적은 종목들은 추세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4,700원 전저점이거든요.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잘라야 된다고 보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이제 슈팅을 노려보시고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과거에 이제 매물대거든요. 저항 맞았던 자리, 그 다음에 지지라인 구축된 네. 자리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보는데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연말 특수 그리고 그때 이제 소비됐던 실적들이 반영되는 시즌이 이제 3월 내지 5월 다가오는 거라 저는 펀드그룹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한 차례 또 바람이 불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 특수로 소비가 몰린 거였는데 네. 이게 연말 특수가 없는 올해 1분기 내용이 이제 또 5월까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되는 그때는 또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이번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슈팅 나오면 정리를 해보자. 네, 익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그룹뿐만이 아니라. 네, 좋습니다. 폰드그룹 살펴주시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 특수를 받아서 만약에 수익권으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큐렉소 살펴볼게요. 22,200원에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큐렉소가 한참 인기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의료용 수술 로봇 이 소식에 강세가 확실히 나오면서 거래량 까지 제대로 붙어줬는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22,000원이면 높네요. 네, 일단 요즘에 그 로봇 쪽이 네. 강세를 띠고 있는데 로봇이 의료 로봇이랑 의료 AI 로봇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예,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협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요즘 커피 타주는 로봇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팔이라든지 그래서 액추에이터 쪽에 수급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의료 AI 로봇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미세 공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로봇이 장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진출 FDA 승인이 나면서 고영이라는 그 의료 로봇이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 로봇에서는 고영이 대장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 쪽의 혁신을 고영이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큐렉소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주가 상승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큐렉소가 이 정도 움직일 때 고영은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고영이다. 근데 이 의료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결국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섹터라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어가지고요. 이때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다 빼고 올라오는 중이라 네. 뭐 저는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총도 4천억인데 의료의 로봇 성장성 모멘텀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를 좀 내다봐야 돼요.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부터 이제 성장성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생기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큐렉소도 그렇고 고영은 이제 폭발력이 생기겠죠. 기존에도 매출이 잘 나고 있고 캐파도 벌써 다르죠. 네. 지키는 게 세 자릿수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차라리 고영이 더 안정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추매한다 생각을 하실 거면 큐렉소는 그냥 가지고 가되 고영이 가야 큐렉소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장주라. 그래서 고영을 사는 게 사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을 좀 해놓으시는 게 같은 의료 로봇을 사더라도 너무 하나만 사기보다. 왜냐면 이게 되게 불안한 섹터예요. 의료 그쵸. 로봇이. 분명히 갈 거는 알겠는데 이제 주가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럴 때는 보통 살아남는 기업이나 특정 몇 개 기업이 그 의료 로봇이라는 카테고리의 수익률을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몰라요, 솔직히. 물론 고영이 유력해 네. 보이는데 뭐 FDA 미국 승인 났으면 끝난 건 아니지만 유력하죠. 앞으로 주가 슈팅 계속 나올 거라는 거, 대장주 될 거라는 건. 그래서 고영이랑 큐렉소를 좀 분산하는 전략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큐렉소도 너무 좋아서 네. 뭐 매도한다까지는 아닌데
고영이랑 같이 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렉소 종목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다 보다는 대장 종목으로 추가를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고영까지 담아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질문을 전반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딱 포트폴리오 질문은 아닌 것 같고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짝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정유업계나 이런 쪽은 지금 말이 많아요. 환율 네. 문제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튈 건데 차라리 그걸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정유관, 송유관 관련된 철강주들을 한번 보세요. 네. 철강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긴 건 맞는데 중국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철강 관세가 제가 봤을 땐 대표적으로 관세 부과받을 타격받을 쪽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반사이익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 불안한 건 맞으니까 송유관, 정유관은 수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왜냐면 지금 원유 공급 늘린다는데 그거 맞추려면은 빨리 송유관, 정유관 해야 됩니다. 가스관들. 그러면 거기서 수혜받는 게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지주, 네. 휴스틸, 넥스틸 이런 쪽이거든요. 휴스틸, 넥스틸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고 세아제강, 세아제강지주가 조금 더 저는 괜찮다고 봐서 그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 생산을 늘리고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라 에너지가 이제 확대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이나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오리엔탈 전공 여기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오리엔트 전공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차라리 에너지를 보실 거면은 내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에너지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정 KPS, 원전주 얼마나 잘 갑니까? 이런 거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시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산바켓, 두산에너빌리티 억가당했다니까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정유 말고 이런 쪽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에너지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켜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내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고요. 시장에 대한 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설 명절 동안 푹 쉬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